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미국마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사연준입니다. 네, 자, 한국 시장은 너무너무 뜨겁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차분한 것을 넘어서 약간 불안함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오늘 그 시장을 이렇게 장악한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 문제 발생, 사모펀드의 신용 문제 발생,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계속된 증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자, 오늘 장 한 마리,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만 있을까? 네, 자, 지난번에 뭐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얘기죠. 그 전에도 뭔가 신용적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긴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 쪽에서의 일종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한 신용 리스크라고 보기보다도 약간의 신용 리스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현드렸냐? 자, 사모펀드가 뭔가요? 사모펀드부터 합시다. 자, 우리 그 매트릭스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은 일임 자산 운용을 합니다. 고객의 자산을 위임받아서 대리인 설정을 해가지고 고객 계좌를 알아서 저희가 거래를 해드리는 거죠. 입출금의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거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문이에요. 자문업이죠. 근데 자문업 중에 저희는 1인업을 뭐 일종의 매트릭스 투자하면 1인 자문업을 하는 거고, 이거 말고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대중합에서 누구에게나 팔 수 있는 공모 펀드가 있습니다. 이건 자산 운용사가 하는데, 자산 운용 중에서 자본금 사이즈가 좀 큰 회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무슨 뭐 예를 들어 어제도 잠깐 말했던 삼성 자산운용 이런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가 꽤 많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약간 그 가치 투자 베이스로 올라온 데는 뭐 VIP 자산운용 뭐 이런 데들이 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많이 만드는 게 액티브 ETF 뭐 이런 거죠. 뭐 마이다스 자산운용 같은 데서 만들었기도 하고, 그런 액티브 ETF도 만들고 그냥 공모 그 펀드 만듭니다. 즉 주식형 펀드 만드는 데가 그 자산운용사예요. 근데 자산운용사 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 규모도 5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업력도 있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고객 총 자산도 5천억 이상이어야 되고 막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 중에서 한국 같은 기준으로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매트릭스 투자자보다 자본금이 좀 작아도 상관없어요. 한 펀드당 사모펀드당 49인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공표를 못합니다. 선전을 못해요. 사모르니까 끼리끼리 알아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라는 이름을 짓는 거고, 그래서 뭐 공표나 선전이나 못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그걸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규모가 안 돼서 작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우 귀찮아 우리끼리 좀 하자 하는 사모펀드도 있습니다. 즉 기관 자금이나 큰 자금들을 딱 49인 이하나 뭐 100인 이하로 막 설정을 해가지고 큰 규모로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믿지? 나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해서 운용하는 게 사모펀드죠. 보통 전문 투자자들이 거기에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미 잘 아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습니다. 사모펀드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펀드 종류 구분 가시죠? 이제 공모펀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중으로 판매하는 공모펀드. 그 중에 하나가 ETF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아름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사모펀드가 있고, 매트릭스 투자자문처럼 그냥 자문, 계좌를 일임해서 운영을 해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자문 서비스, 이렇게 금융 서비스가 몇 개로 나눠집니다. 자, 이번 거는 사모펀드예요. 블루아울 캐피탈,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예요. 미국에서 큰 저 자산운용사 어디 있죠? 블랙스톤, 브레잉락, 그다음 아폴로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 쪽에서도 나와요. 맵에서도 한번 볼까요? 맵에서 한번 보면, 자, 왼쪽 밑에 보세요. 버크셔 해서에 있죠. BRK. 그 밑에는 이제 그 BRK는 일종의 보험사고요. 그 밑에 모건 스탠리, MSGS, 골드만삭스, 이거는 그다음 찰스 스왑 이런 데는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V, 비자카드, 밑에 MA, 마스터카드, 이건 카드사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V네. 그 옆에 JPM은 JP 모건,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입니다. 자, 거기 말고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BRK 오른쪽에 보면 BX 있죠. 그다음 BLK 있죠. 블랙락, 블랙스톤입니다. 저기가 자산운용사예요. 그 옆에 아폴로도 있고요. 자, 오늘 그쪽이 많이 빠졌죠. 빨간색이 아주
화려하죠. 많이 빠졌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블루아울 캐피탈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퍼진 겁니다. 모든 자산운용사에 대한 의문이 생겼죠. 그런데 자, 블루아울 캐피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이제 3호 펀드를 운영하는데 그 펀드 중에 하나에서 인출 제한이 걸렸습니다. 원래 사모펀드라는 건 마음대로 막 인출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거둬가지고 돈을 인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모여서 했는데 10분의 1씩 했어. 10분의 1씩 해서 뭐 예를 들어 1000억씩 해서 1조를 만들었어. 근데 한 명이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격이 크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원래 이제 그 환매나 이런 것들이 서로 계약으로 걸려 있고, 그리고 보통 그런 환매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좀 동의를 해주고 뭐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건은 그게 아니고요. 블루아울 캐피탈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당분간 인출은 안 됩니다. 돈은 못 빼셔요. 이렇게 된 겁니다. 돈은 못 빼셔요. 자, 내용을 보면 OBDC2로 알려진 사모펀드인데요. 이게 이제 분기마다 주식을 환매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매할 때 사모펀드 같은 거는 어떤 제한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때 돈을 못 빼. 예를 들어서 자문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빼려면 뺄 수 있어요. 마음껏 뺄 수 있어요. 해지하고 빼면 돼요. 근데 이런 사모는 마음대로 해지는 할 수 없을 때 규정을 둡니다. 돈을 찾고 싶으면 사전에 먼저 얘기하고 매월 말일날 한 번씩 돈을 빼줄 거야. 또는 여기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돈을 빼줄 거야. 아니면 연마다 돈을 빼줄 거야. 이런 조건값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선 뭐라고 했냐면 분기마다 주식을 환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기마다 필요하면 그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 구조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신 이 펀드에서 대출을 상환받거나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거래를 통해서 그 현금 창출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알아서 정기 분배 시에 이 돈을 나눠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폴로에서 만든 OBDC2는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주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분기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게 막힌 겁니다. 이게 막히면서 아니 돈 안 떼먹어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대신에 그 분기마다 못 주고 내가 하여튼 돈 생기는 대로 줄게 기다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OBDC2로 알려진 사모펀드가 어디다 대출을 많이 해줬냐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앞에 사전 설명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하면 펀드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초보자들이 많으실 거라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출이 많은데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이게 팬데믹 때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루어진 대출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내용입니다. 즉 AI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체될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 새로 생긴 업체나 조금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프트 업체에 대출해 줬으면 중견 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 소프트웨어들은 최근에 나타난 AI의 에이전트 AI 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걔네들이 상환해줘야 될 돈이 충분히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정도로 그래 팬데믹 때 개나 소나 많이 했으니까 개나 소나한테 보냈을까 이씨 사람도 아닌 개나 소나한테 대출해줘 갖고 망했어. 뭐 이렇게 하면 끝나 괜찮은데 왜 이제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블루아울 캐피탈이 그동안에 AI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엑스포저를 열었다. 즉 대규모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회사였다는 거죠. 특별히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회사 한번 뒤집어서 한번 크게 세워보려고 어마무시한 돈을 땡겨가지고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어요. AI 시대의 제2의 AWS를 꿈꾸는 네, 오라클 여기에 주요 파트너이자 투자자 중 하나가 블루아울 캐피탈이라는 겁니다. 아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약간 들죠. 자 근데 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게 오늘 그 정성태 애널께서 아주 재미난 어제 데이터 값을 줬는데 H100 기준으로의 월세 수익률이 있어요. H100. 그러니까 렌탈 해줬을 때 이렇게 받는 돈이 있는데 현재 얼마냐면 시간당 2.5달러랍니다. H100 GPU 세트를 제공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너무 비싸가지고 나는 사지도 안 나와갖고 우리 안 되는데 소매상들이 예를 들어 매트릭스 AI 회사를 만들었어. 각도기가 컴퓨터 하나도 모르는데 백치인데 백치. 근데 만들었어. 어쨌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GPU가 좀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면은 AWS 같은 데나 어떤 데이터 센터한테 연락하는 거야. 저희 GPU AI GPU 좀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자, 시간당 2.5달러 대신에 2.5달러니까 H100으로 쓰시고요. 자, GB200으로 쓰시려면 시간당 7.5달러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돈이 없으니까 H100 그래 내 수준에서 H100이면 충분하지 이러면서 그래요 2.5달러 주고 쓸게요 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2.5달러면 어느 정도냐면 시간당 2.5달러고 하면 원금 회수 즉 GPU에 들어간 원금 회수가 2년 안에 끝난다는 겁니다. 18개월 내외 정도면 원금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GPU 사는데 들어갔던 돈들이. 자, 그렇다면 앞서 사용 연한으로 이슈가 됐을 때 사용 연한 첫 번째 사용 연한은 뭐였죠? 아저씨가 막 욕하고 했던 거 6년으로 바꿨다고 욕했잖아. 빅숏의 마이클 버리가 원래 기존 얼마였죠? 3년이었습니다. 3년. 3년인데 이거 보니까 한 18개월만 운영하면 본전 뽑는다 이러면 GPU 가격은 여전히 가성비가 있다. 이거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꽤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젠스랑의 얘기를 통하면 감가상각을 3년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게 꽤나 오래 계속 쓰여지고 있어. 옛날에 썼던 게임용 GPU도 아직도 쓰고 있어. 10년 됐는데 이런 얘기 했잖아 젠스랑이. 그러면 H100도 3년 감가상각으로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야. 쓰기는 계속 써. 그러면은 마진율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한 6년 펼쳐놓고 보면 마진율이 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은 하드웨어 쪽에서의 마진율은 아직은 괜찮다. 여전히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 돈 받으면 수지가 맞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분리할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우리 매트릭스 AI에서 이걸 빌려서 써야지 하면 이 매트릭스 AI를 우리가 무슨 회사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 같은 회사 우리 같은 회사 아니면 작은 AI 회사가 했다가 에이전트 우리가 하는 거 쟤네가 다 해버리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긴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장 지금 하드웨어까지 침탈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투자하시는데 약간 뭔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그다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건 미국에 계신 특파원분들, 우리 증시학도 TV 특파원분들이 뭐 댓글로라도 적어주시고, 이제 실시간 제가 다 못 읽으니까 조금 이따 질의응답할 때 보내주시면 좋겠고, 미국 상황 어떤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냐면 미국과 이란의 핵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히려 제3자의 이야기가 훨씬 더 귀에 들어오는데요. 폴란드 총리가 한 얘기가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란에 있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조속한 출국 및 이란 여행 계획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등 발생 시 누구도 철수 조건을 보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폴란드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뭔가 들은 게 있나 보다. 무섭네. 뭐 이런 생각 들죠. 자, 뭔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미 항모 전대라든가 등등등이 전면전을 해도 충분할 정도의 항모 전대가 이란 옆에 가 있다.
거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한 열흘 정도 더 이란과 대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일주일 더 보겠다고 갔다가 미사일 꼽아버렸죠. 항상 이렇게 안이하게 해놓고 때리는 게 그 트럼프의 수법인데, 근데 말입니다. 지금 그 미국이 굳이 이란을 지금 때릴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촉박해?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제3세계 국가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으로. 뭘 저렇게까지 그렇게 급해? 근데 급한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특파원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약간 혼돈스럽잖아요.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앱스타인 문제 있죠. 앱스타인 문제가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개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보던 거 있잖아. 야, 미국 애들도 이러잖아. 오,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국이었나?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 따라하네. 할 정도로 약간 개판 분위기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민 단속국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민간 시민을 총으로 쐈는데 아주 좀 잔인하게 총으로 쐈어요. 8발인가 쐈다잖아. 이미 한 발 맞아가지고 작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 미국이 지금 한국의 갈등은 미국에 대하면 아주 얌전한 편입니다. 아주 얌전한, 유교스러운 수준의 얌전함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미국 지금 갈등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제3세계 국가의 국민인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검찰 뭐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굳이 이란을 때릴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급해? 뭐 이런데 지금 이 국내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상상력이 막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질곡에 19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지? 주식시장 깨먹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깨먹으려고 하진 않을 건데, 이거 하면 주식시장 멀쩡할까? 라는 상황입니다. 자, 요 상황에서, 자, 일단 이제 환율 동향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달러가 당연히 강세지. 강세인데, 강세 폭은 별로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이란과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심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심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달러 지수가 훨씬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별로 많이 안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 그건 아니다. 그건 또 저기를 보면 알죠. 채권을 볼게요. 채권을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2년물은 뭐 제자리고, 오히려 단기물 1년물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세입니다. 그리고 뭐 30년물도 뭐 저 정도면 뭐 크게 움직인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또는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는 뭐 이거는 평상시의 흐름이니까 나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라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라면 달러 값이 올라갈 건데 달러 값은 안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는 보죠. 원자재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옆에서 자꾸 이러기 때문에 지금 WTI가 6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브렌트도 72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도 가격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 채권, 원자재 쪽에서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크게 드러낸 부분들은 없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요 사이에 우리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 정선태 애널의 데이터 값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요 사이에 저 옆에서는 뭔가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중국이죠. 예, 중국의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빌려주는 그 비중,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린민피의 해외로 나가는 비중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그 코로나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돼. 그냥 달러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게다가 스위프트망 배제된 이후부터는 매우 빠르게 인민폐 해외 쪽으로의 그 뭐랄까 이거는 이제 해외로 뭐라고 해야 돼? 유출도 아니고 발송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해외에 그 넘어가는 인민폐가 빨간색이 중국 인민폐입니다. 저 파란색은 US 달러고 하늘색은 다른 거예요. 뭐 엔화든 유로화든 이런 거겠죠. 근데 른민폐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자, 이거는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중국이 워낙 교역을 많이 하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얼마나 많이 팔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팔 때 그냥 그 돈 달러로 안 주고 그냥 인민폐로 주셔도 돼요. 뭐 이런 게 하면 인민폐 그 비중은 해외 쪽으로 나가는 비중은 많아지겠죠. 그냥 인민폐로 갖고 있다가 인민폐로 좀 우리 다 결제해 줄게. 달러 없어도 괜찮아. 너희들 달러 없잖아. 아프리카 친구들 달러 모자르잖아. 그냥 인민폐 해. 괜찮아. 받아줄게.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에서의 인민폐의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 코로나 이전에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보시죠. 와, 이거 지금 7%가 넘었어. 응? 나도 이거 보고 좀 놀랬어. 8% 가까이 되네. 와,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자, 미국이 헤매고 있는 사이에 지금 저기 딴 나라는 계속 야금 파먹기 시작한다. 뭔가를 파먹고 있어. 응? 계속 파먹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미국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야, 미국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다 장사해야 되거든. 우리 저기 뭐야 어제도 봤습니다만 잠수함도 팔고 군함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팔아야 되는데 미국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하여튼 미국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하나 말씀드렸던 게 미국 채권의 그 20년물 채권이 너무 부진하다. 입찰률이 2.3배 나왔다. 평소에 한 2.67배 나오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어요. 자, 근데 오늘은 90억 달러의 30년물 팁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가연동 국채입니다. 물가연동 국채는 충분히 입찰률이 높았습니다. 응찰률 2.75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수준의 입찰률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 금리도 발행금리도 기존 직전에 2.65에서 2.473%로 금리가 낮았다. 이건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팁스가 이렇게 그 팁스 입찰이 잘 됐다는 건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20년물 국채 금리의 상황과 팁스의 입찰 상황들을 비교를 해보면 팁스 입찰은 무난하게 잘 끝났고 20년물 2차는 응찰률이 좀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두 가지 건의 사건을 연결지으면 이런 그 어떤 추론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CPI 나온 걸 보면 CPI 되게 무난하게 나왔잖아요. 뭐 2.6%가 나왔잖아요. 근데 CPI 보니까 코어 CPI 쪽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전년 대비 전월 대비니까. 그런데 코어가 높게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그 물건값이나 저쪽 어디야? 코어 CPI가 일반적인 CPI가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에 연준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주거비용 감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주거가 워낙 비중이 크니까 주거가 꺾였어요. 계속해서 금리도 높고 하니까 부동산 쪽이 계속 안 좋아. 그래서 쭉쭉쭉 떨어져.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종의 약간 부동산발 소폭의 디플레가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감쇄시켰어요. 그런데 코어를 보니까 그런 거 이것저것 차포 띄고 핵심적인 것만 딱 보니까 엄청 올라 있는 거예요. 전월 대비로도 0.4%가 0.6% 올랐고 전년 대비로도 2.7%가 올랐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고용 쪽이 되게 안 좋다. 고용 쪽에서의 물가 인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 고용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사람이 없어. 왜? 이민. 아까 그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민을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사람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CPI가 상당히 올라간다. 사실 근데 사람값이 올라가는 CPI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그 어떤 이 불평등성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올라가면 금리는 못 내린다. 라는 점이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뉴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기업에 2025년에 등극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2025년 총 매출이 7,169억 달러였는데요. 원래 기존의 1등은 누구였냐?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가 7,132억을 도달하면서 월마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매출을 한 기업으로 아마존이 등극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는 아마존이 되었습니다. APR이 아마존에서 장사 잘하잖아. 자, 근데 그 사실상 그 물건 판매만은 아니고요. AWS가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자, AW가 1,000억 달러 이상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막 한 얼마야? 1,400, 1,300 뭐 이렇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사상 최고 매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거 아닌가? 월마트의 물건값으로 사상 최고 매출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드디어 전자생 거래가 오프라인 상거래를 누르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자, 즉 물리 세계보다 온라인 유니버스가 사이버 세계의 세계가 더 커졌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